저는 올해 64세 박정순입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며느리의 배신으로 시작된 제 인생 최대의 시련입니다. 아들 경수는 대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3년 전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중소기업 경리로 일하는 며느리는 첫 만남부터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친딸처럼 잘 모시겠습니다.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하는 모습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혼식 전까지 일주일이 멀다 하고 찾아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오고 집안일도 도왔습니다. 명절이면 친정 어머니와 함께 와서 음식 준비를 거들었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우리 며느리를 보고 부러워했습니다. 정순 씨는 복도 많아. 며느리 참 착해 보여. 결혼식 날 안사도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딸을 잘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신혼부부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맞벌이를 하면서도 주말마다 저를 찾아왔고 제 안부를 살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내외가 큰 결심을 한 듯 저를 찾아왔습니다. 새 아파트를 계약하고 함께 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43평형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어머님 혼자 계시기 적적하실 텐데 이제 저희가 모실게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순순히 제 아파트를 내놓았습니다. 아파트를 팔아 평생을 모아온 6억이라는 돈을 보태 새 집을 마련했습니다. 문제는 계약 당일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다들 젊은 사람 명의로 하더라고요. 아들도 며느리 말에 동조했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세금도 절약할 수 있대요. 저는 그저 그들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등기가 넘어가자마자 며느리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마치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달라졌습니다. 이제 이 집의 주인은 자신이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로 시작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다 테이블에 물을 살짝 흘렸을 뿐인데 어머님, 조금만 더 조심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점점 말투도 거칠어졌습니다. 어머님, 이제 이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제 말을 잘 따라주셔야 해요. 아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집사람 말이 맞아요. 그렇게 저의 불행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공손하고 예의 바르던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부터 불안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표정을 지을지 걱정이었습니다. 제가 모은 6억으로 산 집이었지만 이제는 손님처럼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아침 저에게 집안일 목록을 내밀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집안일로 시작했습니다. 설거지와 빨래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아침 일찍 청소를 시작해서 빨래, 다림질, 요리까지 해야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이불 빨래도 해주세요. 매일 아침 식탁에는 긴 할 일 목록이 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김장철이 다가오자 혼자서 김치까지 담그라고 했습니다. 제가 피곤하다고 하면 며느리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에서 사시는 거잖아요. 손주가 생기고 나서는 더 심해졌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를 봐야 했습니다. 기저귀도 갈아야 했고 분유도 먹여야 했습니다. 제 나이가 있는데도 며느리는 아무런 배려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밤새 울어도 저더러 달래라고 했습니다. 제 방은 집에서 가장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작아서 환기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점점 그 작은 방마저 손주 장난감 창고가 되어갔습니다. 장난감과 아기 옷가지들이 하나둘 쌓이더니 제 옷장까지 잠식했습니다. 이제는 제 물건을 놓을 자리도 없었습니다. 어머님 방이 제일 좁으니까 여기라도 놔야죠. 주방에서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면 며느리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냄새나는 음식은 제가 없을 때만 해주세요. 점심때는 전화로 저녁 반찬을 지시했습니다. 오늘은 갈비찜 해주세요. 애기 아빠가 먹고 싶대요. 거실에서 TV를 보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소리가 크다며 볼륨을 낮추라고 했고 드라마가 끝나면 바로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제 카드 사용도 철저히 감시했습니다. 모든 사용 내역을 체크하더니 결국 용돈을 월 3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어머님, 노인분들이 사기 당하는 일이 많아서 그래요. 통장도 보이스피싱 위험이 있다며 며느리가 보관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제한되었습니다. 이웃들과 차 한잔하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외출했다 들어오면 어디 갔었냐며 추궁했습니다. 친구들이 집에 놀러와도 시끄럽다며 쫓아냈습니다. 노인분들은 밖에서 만나세요. 명절이면 더 심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이 우리 집을 점령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하고 그들은 거실에서 떠들며 놀았습니다. 상차림은 모두 친정어머니 입맛대로 해야 했습니다. 제가 해온 방식은 무시당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하는 게 더 맛있대요. 아들은 이런 상황에서 한 번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 편만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예민하세요. 집사람 말이 다 이유가 있어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저는 우울해져 갔습니다. 말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친구들과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웃들과도 교류가 끊겼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일과 육아에 시달렸습니다. 밤이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아플 수도 없었습니다. 아프다고 하면 꾀병이라고 했습니다. 병원에 가려고 해도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점점 집안의 노예가 되어갔습니다. 6억이라는 돈을 보태고도 하숙생보다 못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작년 겨울 영하 15도의 칼바람이 몰아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뉴스에서는 연일 한파주의보를 전하고 있었고 바람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거세져만 갔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를 마치고 빨래며 청소를 하던 중이었는데 점심 무렵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희 엄마가 오시기로 했으니까 친구분 댁에 다녀오세요. 며느리는 저녁 8시까지만 들어오면 된다고 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오실 때면 늘 저더러 나가 있으라고 하던 터라 저는 별 의심 없이 친구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8시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여러 번 눌러보아도 문은 열리지 않았고 며느리와 아들에게 거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보냈지만 읽고도 답이 없었습니다. 밖은 점점 더 추워졌고 매서운 바람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현관 밖에서 서성이는 동안 손발이 얼어붙기 시작했고 귀와 코끝이 얼얼해졌습니다. 이웃집 초인종을 눌러볼까 했지만 며느리가 이웃들과 교류하지 말라던 말이 떠올라
망설여졌습니다. 시간은 점점 흘러갔고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나도록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어갈 무렵에는 이제 서 있기조차 힘들어져 벽에 기대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발가락과 손가락은 이미 감각이 없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밤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현관 앞에서 4시간 넘게 서 있었습니다. 한기가 온몸을 휘감았고 발가락과 손가락의 감각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옆집 할머니가 귀가하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라면 인사라도 건넸을 텐데 이미 말을 할 힘도 없었습니다. 어머나, 정순 씨, 괜찮으세요? 옆집 할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겨우 고개를 들어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어. 구급차 불러야겠어.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내 신고하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급해요. 우리 옆집 할머니가 현관 앞에서 쓰러져 계세요. 체온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손발이 얼음장 같아요. 네, 주소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님, 의식이 있으세요? 구급대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체온이 심각하게 떨어졌습니다. 빨리 응급실로 이송해야겠습니다. 구급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손발의 감각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들이 바삐 움직였습니다. 심각한 동상입니다. 발가락 3개가 완전히 얼었습니다. 손가락도 동상 증세가 심각합니다. 체온부터 올려야 합니다. 의사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분 의식이 점점 흐려집니다. 산소 공급해 주세요. 따뜻한 수액 준비하세요. 밤새 응급실은 분주했습니다. 저는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며느리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비밀번호 바뀐 걸 깜빡했네요. 태연하게 내뱉는 말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는 그 목소리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실수였을 거예요. 아들은 여전히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제가 동상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누워 있는데도 며느리를 감싸기 바빴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제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영하 15도의 한파 속에 저를 내쫓은 것도, 전화를 받지 않은 것도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승리자처럼 바라보는 그 눈빛이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병실 창 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더 이상 며느리의 횡포를 견디지 않기로, 이제부터는 제가 행동할 차례라고.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침대에 누워 몸을 추스르는 척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지시했지만 동상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다며 버텼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머릿속으로 복수의 방법을 하나하나 그려나갔습니다. 우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며느리의 모든 행동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녹음기를 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트에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그 몸으로 어딜 나가세요? 장 보러 가야지. 냉장고가 텅 비었잖아. 며느리는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전자제품 매장에서 가장 작은 녹음기를 샀습니다. 5단에 숨기기 좋은 크기였습니다. 다음으로 은행에 들렀습니다. 모든 통장과 인감을 금고에 보관했습니다. CCTV가 있는 곳에서만 며느리를 만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 오랜 지인 중에 변호사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정순 씨,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이런 일을 당장 고발해야 해요. 하지만 저는 서둘지 않았습니다. 차근차근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며느리가 내뱉는 폭언을 녹음했습니다. 수시로 바뀌는 현관 비밀번호도 기록했습니다. 통장을 가로채려는 시도도 모두 메모해 두었습니다. 특히 친정어머니가 올 때마다 벌어지는 일들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둘이서 속삭이는 대화, 서류를 훔쳐보려는 행동, 모든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인증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 언제 들어왔는지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법률 상담도 꾸준히 받고 관련 판례도 찾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준비는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낮에는 순한 시어머니 행세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집안일도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김치찌개 해주세요. 그래, 알았어. 어머님, 애기 좀 봐주세요. 그럼 내가 봐야지. 하지만 밤이면 조용히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백업하고 사진을 정리하고 일기처럼 매일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공증도 준비했습니다. 제 진술을 모두 문서화했습니다. 의사 진단서도 보관했습니다. 동상 사진도 증거로 남겼습니다. 이웃들의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그날 밤 저를 구해준 옆집 할머니께서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 싸가지 없는 며느리는 가만두면 안 돼요. 다른 이웃들도 하나둘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한 달, 2달이 지나갔습니다. 증거는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제 손에 들어온 자료들은 이제 며느리의 범죄를 증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행동할 차례였습니다. 더 이상 착한 시어머니는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변호사 지인의 도움으로 며느리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조사였습니다. 하지만 알아갈수록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정순 씨, 이 자료들 좀 보세요. 변호사가 건넨 서류를 읽어내려가는 저의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전 직장에서 횡령 혐의가 있었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린 정황이 있었지만 합의로 무마된 사건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친정 어머니의 전과 기록이었습니다. 노인들을 상대로 한 사기 전과가 있었습니다.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노인들의 재산을 가로챈 죄목이었습니다.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며느리의 고향 이웃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결혼 전에도 비슷한 일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홀로 사는 할아버지의 신뢰를 얻어 접근했다가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던 정황이 있었습니다. 안사돈과 함께 벌인 일이었습니다. 둘이서 짜고 노인들의 재산을 노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때는 다른 가족들이 일찍 알아차려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의 학력도 거짓이었습니다. 이력서에 적힌 대학교는 다닌 적도 없었습니다. 전 직장에서도 허위 경력으로 입사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과의 결혼도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결혼정 보혜사를 통해 의도적으로 우리 아들을 찾아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돈과 함께 짠 각본이었습니다. 제가 혼자 살고 있다는 것, 아파트가 있다는 것, 은행에 돈이 있다는 것까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의 공손한 태도도 연기였습니다. 재산을 노리고 연기한 것이었습니다. 일부러 저의 신뢰를 얻으려 했던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앞으로의 계획이었습니다. 제 재산을 모두 빼앗은 후에는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돈이 운영하는 요양원이었습니다. 아들은 이 모든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거짓말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 있었습니다. 출근할 때마다 제게 잘하라고 당부하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웃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집안일 도우미처럼 부리는 것을 봤다는 이야기, 한밤중에 쫓아낸 것을 봤다는 이야기, 매일 아침 큰 소리로 잔소리하는 것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쏟아졌습니다. 경찰 조사도 시작되었습니다. 비밀리에 진행된 수사였습니다. 며느리의 계좌를 조사하자 불법적인 자금 흐름이 발견됐습니다. 친정어머니와의 수상한 거래 내역도 나왔습니다. 요양원 계좌도 조사됐습니다. 수많은 노인들의 재산이 빼돌려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민사소송이 여러 건 진행 중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며느리의 본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가면을 쓴 채 저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증거도 충분했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마지막 카드를 써서 제 통장과 인감을 노릴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줄도 모르고 마지막 범행을 시도하려 했습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오랫동안 계획했던 마지막 수를 두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며느리는 평소와 다르게 친절했습니다. 아침 식사도 차려주겠다고 했고 집안일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다 할게요. 어머님은 좀 쉬세요. 이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수상한 행동은 모두 녹음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전날 밤 사돈과 나눈 통화에서 모든 계획이 드러났습니다. 통장과 인감을 훔쳐서 제 재산을 모두 빼돌린 뒤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미 요양원과 짜고 치매 진단서까지 준비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점심 무렵 며느리는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통장 좀 보여주세요. 이자가 좀 쌓였을 것 같아서요. 순순히 가방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가짜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진짜 통장은 이미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가방을 뒤지다가 인감도 찾아냈습니다. 물론 이것도 가짜였습니다. 어머님, 이거 잠깐 맡아둘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아들도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했습니다. 손에 든 통장과 인감을 감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미연 씨, 지금 특수절도 미수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며느리는 새빨개진 얼굴로 발광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어머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병원 진단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나쁜 시어머니.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그때 친정 어머니도 현관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영숙 씨, 사기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그대로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취조 과정에서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동안의 범행, 노인들을 상대로 한 사기 행각, 요양원에서 벌인 불법 행위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나타났습니다. 며느리와 그녀의 친정 어머니에게 당한 노인들이 줄줄이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때 아들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사람과 결혼해서 이제야 아들도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얼마나 저를 힘들게 했는지 깨달은 것입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며느리가 만들어 놓은 규칙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끝까지 이들을 단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며느리와 친정 어머니를 특수절도 미수, 사기,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첫 재판날 검사가 증거를 하나씩 제출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모든 자료가 빈틈없이 법정에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첫 번째 증거를 보시겠습니다. 검사는 그날 밤에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영하 15도 한파 속에서 4시간 넘게 현관 앞을 서성이는 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전 그냥 깜빡했을 뿐이에요. 고의가 아니라니까요. 판사가 법정 질서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발가락 3개의 동상, 손가락 부위 동상, 전신 저체온증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도 공개되었습니다. 며느리와 친정 어머니의 대화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이제 통장만 찾으면 돼요? 그래. 그 다음엔 요양원으로 보내면 되니까 걱정 말어.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웃들도 증언대에 섰습니다. 박정순 여사님이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집안일을 하시는 걸 봤습니다. 한겨울에 현관 앞에서 떨고 계신 모습을 봤어요. 그때 제가 119에 신고했습니다. 변호사가 며느리의 과거도 파헤쳤습니다. 전 직장에서의 횡령 사건, 허위 학력, 다른 피해 사례까지 모두 밝혀졌습니다. 안사도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이건 다 날 음해하려는 거야. 다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요양원에서 피해를 본 노인들의 증언이 이어졌고 계좌 내역도 공개되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는 날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피고인 김미연, 특수절도 미수, 사기, 협박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합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친정어머니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민사재판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집은 제 명의로 돌아왔고 손해배상금도 받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재판이 끝난 후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리 가. 보기 싫으니까. 많은 기자들이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당당히 말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시어머니라고 해서 부당한 일을 참고 살면 안 됩니다.
이제 정의는 바로 섰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아파트에서 혼자 삽니다. 재판이 끝난 뒤 원래 살던 집은 정리하고 조용한 아파트로 이사 왔습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일상이 되살아났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의 감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현관 비밀번호를 확인하던 습관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정순 씨, 오늘은 된장찌개 냄새가 진하네요. 이웃의 말에 당당히 웃으며 답합니다. 네. 오늘은 청국장도 넣었어요. 더 이상 누가 뭐라고 해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해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볼 때도 더 이상 소리를 줄이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실컷 볼 수 있습니다. 복지관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는 당당히 다닙니다. 아직도 가끔 꿈에서 그때 일이 나와요.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잖아요. 서로를 위로하고 힘이 되어줍니다. 주변 이웃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 눈치를 보느라 이웃들과 제대로 된 인사도 못 나눴습니다. 정순 씨가 요즘 정말 달라지셨어요. 그래요? 이제는 당당해지셨잖아요. 이웃들은 오히려 저를 더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됩니다. 예전에는 손주를 돌보느라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머님, 이제 어떠세요? 복지관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정말 좋아요. 이제야 제 삶을 찾은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더 이상 아침부터 집안일 리스트를 받아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용돈을 타서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제 통장은 이제 제가 관리합니다. 카드 사용 내역을 감시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원하는 곳에 제 돈을 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제 방이 온전히 제 것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손주 장난감 창고가 아닙니다. 비록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 시간을 통해 더 강해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제 권리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니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억눌려 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진정한 자유를 느낍니다. 이제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현관문 앞에서부터 고개를 숙이고서는 어머니, 그때 일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어머니 마음 돌아설 때까지 매주 찾아뵐게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어머니 편에서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지키고 보호하겠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이혼도 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만해라. 일어나거라. 무릎 꿇지 마라. 더 이상 오지 마라. 이제는 너도 남이다. 그날 너가 며느리 편들 때 이미 끝난 거다. 그날 밤 내가 얼어 죽어도 모를 사람이다. 너가 내 아들이었다면 그럴 수 없었을 거다. 이제 와서 무릎 꿇어봤자 소용없다. 가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어머니, 그때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며느리의 거짓말에 속아 어머니를 외면했습니다.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어요. 어머니 생각만 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죽을 때까지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어머니가 저주하실 만해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어머니 아들입니다. 어머니, 아들로 살고 싶습니다. 내 아들은 이미 죽었다.
그날 밤 현관 앞에서 얼어 죽을 뻔했을 때 함께 죽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 넌 이미 얘기는 남이야. 네 인생 살아라. 나도 내 인생 살 거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이제 너에게 줄 용서도 사랑도 없다. 이게 마지막이다. 가거라. 저는 아들을 용서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저는 요즘은 노인 권익보호단체에서 강연을 합니다. 처음에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제법 자신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참기만 하면 안 됩니다. 강연장에는 항상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훔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박정순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이제는 당당히 맞서볼 생각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상담도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은 분들이 찾아오시면 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드립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 참지 마세요. 증거를 모으세요. 처음에는 저도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잖아요. 복지관에서는 스마트폰 활용법도 배웁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이제는 제법 잘 다룹니다. 정순 씨가 제일 열심히 하시네요. 강사님의 칭찬에 더욱 열심히 하게 됩니다.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돕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박정수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공원에서 만나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도 즐겁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안 봅니다.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을 때는 여행을 가고 쉬고 싶을 때는 쉽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제주도 다녀왔어요.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시어머니라고 해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합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자. 어두웠던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중요한 건 제가 다시 일어섰다는 것이죠. 매주 상담을 하면서 느낍니다. 저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분들에게 제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를.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당당하게, 자신 있게,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에게 휘둘리는 시어머니가 아닌 당당한 박정순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박미화라고 합니다. 올해 70살이 되었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 내외와 함께 살게 될 줄도 몰랐고 그 집에서 그렇게 서럽게 지내게 될 줄은 더욱 몰랐지요. 처음엔 다 좋았어요. 아들 민성이가 결혼하고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손주도 빨리 안겨주겠지 싶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모든 게 변했어요. 점점 제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동네 친구들과 모임에서 만났을 때였죠. 다들 자식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도 덩달아 민성이가 대기업에 다닌다고 자랑했어요. 우리 아들 꽤 큰 회사 다녀요. 월급도 꽤 받는다더라고요.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집에 돌아와 보니 현실은 달랐어요. 민성이가 저를 보더니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회사를 그만뒀어요. 창업을 준비 중이에요. 깜짝 놀랐죠. 갑자기 왜 그러니? 너 잘 다니고 있었잖아. 그랬더니 며느리가 나서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저희가 잘 계획해서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무슨 창업이람. 하지만 겉으로 내색할 순 없었죠. 그래, 너희가 알아서 잘하겠지. 이렇게 말하고 말았어요.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며느리는 더 자주 부엌에 있었고, 민성이는 컴퓨터 앞에서 밤을 새웠죠. 저는 그저 조용히 구석에 앉아 TV만 보고 있었어요. 가끔 며느리가 부엌에서 실수로 그릇을 깨뜨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모른 척 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달려가 도와줬을 텐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외톨이가 되어 갔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자기들만의 세계에 빠져 저를 잊은 것 같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둘이서만 속삭이며 웃고 떠들었죠. 저는 그저 밥만 먹었어요. 가끔 입을 열어 말을 걸어도 대답이 시원찮았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이런 짧은 대답뿐이었죠. 그래도 참았어요. 내 아들, 내 며느리인데 어떡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이 집에서 쫓겨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의 창업 결정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으려 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가득했죠.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무작정 창업이라니. 하지만 제 입장을 직접적으로 말할 순 없었어요. 대신 저는 은근히 제 불만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에게 집안일을 더 많이 시키기 시작했죠. 영희야, 오늘은 창문 좀 닦아줄래? 저녁 반찬 좀 4가지로 해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요구사항이 늘어났어요. 처음엔 며느리도 순순히 따라주는 듯 했지만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아들에겐 다른 방식으로 압박을 가했어요. 민성아, 옆집 김씨네 아들은 벌써 과장됐다던데. 요즘 취업이 힘들다지. 내 나이에 창업은 좀 위험하지 않니? 이렇게 은근히 취직을 종용했죠. 아들은 매번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잘 해낼 수 있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저는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제가 설거지를 하다가 그만 접시를 떨어뜨렸어요. 어머나!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죠. 그 소리에 며느리가 불이 나게 부엌으로 달려왔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며느리의 얼굴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에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요즘 제가 며느리를 너무 몰아붙였다는 생각이 든 거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했어요. 괜찮아. 내가 치울게. 이렇게 말하고 며느리를 밀어냈죠. 며느리는 조금 서운해 보였지만 그래도 제 곁에서 깨진 접시 조각을 주워 담는 걸 도와주려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괜히 더 무뚝뚝하게 굴었어요. 그만해. 내가 할게. 결국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부엌을 나갔어요. 그날 밤 이불 속에 누워 저는 제 행동을 곰곰이 되새겨봤어요. 아들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며느리에게 화풀이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아들을 몰아세우는 게 정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들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아 며느리가 차려준 아침을 먹으며 저는 무언가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영희야.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그게 전부였어요. 며느리는 의아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죠. 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꾹 누르고 그저 아니야. 밥이 맛있구나 하고 말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를 조금씩 바꿔보려 노력했어요. 집안일을 시킬 때도 부탁한다는 말을 잊지 않았고 가끔은 고맙다는 말도 건넸죠. 며느리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는 걸 보면서 제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에게도 변화를 줬어요. 취직 얘기는 꺼내지 않으려 노력했죠. 대신 요즘 어떻게 되어 가냐고 물으며 관심을 보였어요. 아들은 처음엔 경계하는 듯 했지만 점차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듣다 보니 아들의 열정이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 선택이 과연 옳은 걸까? 우리 가족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어요. 그래도 저는 표정 관리를 하려 노력했어요. 가족들 앞에선 걱정 없는 듯 행동했죠. 어느덧 추석이 다가왔어요. 명절이 되면 항상 그렇듯 마음이 분주해지더라고요. 올해는 특히 시골에 계신 친정 어머니가 걱정되었어요. 연세도 많으시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셔서 꼭 모셔와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이번 추석에는 할머니를 모셔올까 해. 아침 식사 때 이렇게 말을 꺼냈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반응이 궁금했거든요. 아, 네. 둘 다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제 마음이 살짝 아팠죠. 같이 모시러 가면 좋을 텐데. 조심스레 제안했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는 추석 준비해야 해서요. 제사 음식도 해야 하고. 아들도 거들었어요. 저도 투자자 미팅이 있어서 어렵겠어요. 어머니 혼자 다녀오시는 게 어떨까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제 제안을 거절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 알았다.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추석 3일 전 저는 혼자 버스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죠. 옛날엔 명절이면 온 가족이 함께 시골 다녀오곤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혼자 가고 있네요. 버스가 달리는 동안 저는 계속 쓸쓸한 마음을 달랠 수가 없었어요. 옆자리에 앉은 젊은 부부가 정겹게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보며 더욱 그랬죠. 문득 제 젊은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저도 저렇게 행복했었는데 시골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딸. 고생했네. 어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꾹 참았죠. 어머니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이번에는 우리 집에서 추석 보내셔요. 어머니를 설득하는데 꽤 시간이 걸렸어요. 처음엔 괜찮다고 하시더니 결국 허락해 주셨죠. 그래, 네 성의도 봐야지. 어머니의 짐을 꾸리면서 제 마음도 조금은 들뜨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우리는 함께 서울행 버스에 올랐어요. 어머니는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라며 좋아하셨죠. 우리 손주들 보면 얼마나 컸을까.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사실 손주는커녕 아이도 없는 우리 집 사정을 어머니께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거든요. 서울로 가는 내내 저는 앞으로의 일들이 걱정되었어요. 며느리가 어머니를 잘 대접할까? 아들은 바쁘다고 집에 있기나 할까? 이런저런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졌죠.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는 의외로 친절하게 어머니를 맞이했어요. 할머님, 오랜만에 뵙네요. 방은 제가 미리 준비해뒀어요. 며느리의 태도에 살짝 안도했죠. 하지만 아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민성이는 어디 갔니? 아, 급한 일이 생겼다고 나갔어요. 며느리의 대답에 또다시 실망감이 밀려왔어요. 그렇게 우리의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어요. 어머니는 오랜만에 오신 서울 구경이 신나신 듯 했지만 저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가족이 함께 모여 즐거워해야 할 명절인데 왜 이렇게 서먹서먹한 걸까요? 이런 생각을 하며 저는 묵묵히 명절 준비를 도왔어요. 추석 당일 제사상을 차리면서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시어머니 밑에서 며느리 노릇할 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때가 오히려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적어도 가족이 다 함께 모여 있었으니까요. 추석이 지나고 어머니를 다시 시골로 모셔다 드리고 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왠지 모를 공허함이 밀려왔어요. 명절 내내 어머니 앞에서는 웃는 얼굴로 지냈지만 사실 마음속으론 계속 불편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 아들과 며느리가 TV를 보고 있었어요. 인사를 했지만 둘 다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아, 네. 할머니 잘 모셔다 드렸어요? 며느리의 형식적인 질문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더욱 서늘해진 것 같았어요. 아들은 더 자주 밖으로 나갔고 며느리는 저를 피하는 듯 했죠. 식사 시간에도 대화가 거의 없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저도 모르게 점점 예민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며느리가 준비한 찌개가 살짝 탄 맛이 났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그날따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영희야, 오늘 찌개가 좀 탄 것 같구나. 한마디 했더니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때 옆에 있던 아들이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어머니, 왜 자꾸 트집을 잡으세요? 영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아들의 반응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다니. 순간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죠. 그래, 미안하다. 겨우 이 말만 하고 자리를 피했어요. 방에 들어가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내가 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이런 생각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 일 이후로 저는 며느리의 요리에 대해 일절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맛있어도 맛없어도 그냥 잘 먹었다 한마디만 했죠. 며느리도 더 이상 제게 음식 맛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날이 갈수록 저는 이 집에서 내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점점 더 저를 가족이 아닌 곁다리처럼 대하는 것 같았거든요. 내가 이제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도 저는 꾹 참았어요. 내 아들, 내 며느리인데 어디 가겠어요. 그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계속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이 집에서 쫓겨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밤에 몰래 울곤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우리 집이었지만 속으로는 점점 더 균열이 깊어지고 있었죠. 저는 그저 이 상황이 언젠가는 나아지기를 바라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어요. 하지만 그 언젠가가 과연 올지,
그건 저도 알 수 없었답니다. 드디어 제 70번째 생일이 다가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기대가 되더라고요. 큰 것을 바란 건 아니에요. 그저 가족들과 함께 작은 축하라도 받고 싶었죠. 생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죠. 세월이 참 빠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침 식사 시간, 아들과 며느리가 나왔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대를 했죠. 하지만 둘 다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어머니, 저희 먼저 출근할게요. 아들의 말에 저는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어요. 하루 종일 집에서 기다렸어요. 혹시 저녁에 뭔가 준비한 게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해가 져도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저녁 무렵 아들 부부가 귀가했어요. 손에는 작은 케이크 하나를 들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울컥했어요. 이게 전부라니. 고마워. 억지로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케이크에 촛불도 없었어요. 그저 빵집에서 급하게 사온 듯한 모습이었죠. 그 순간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였죠. 미화야, 생일이라며? 우리가 저녁 한 끼 살 테니 나와. 친구의 말에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그래, 고마워. 나갈게. 전화를 끊고 아들 부부를 봤어요. 친구들이 불러서 나가볼게. 그 말을 하는데 목이 메더라고요. 밖에 나가니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야, 우리 미화 생일 축하한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진심 어린 축하 인사였어요. 식당에 앉아 오랜만에 수다를 떨었어요. 옛날 얘기도 하고 지금 사는 얘기도 했죠. 친구들은 제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더라고요. 힘들었겠다다. 그래도 넌 강하니까 잘 버틸 거야. 이런 말들이 저를 위로해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들 부부는 이미 잠들어 있더라고요. 식탁 위에 놓인 케이크를 보며 한숨이 나왔어요.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웠어요. 그제서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중얼거리며 울었죠. 밤새 잠을 설쳤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며 눈을 감았어요. 그래도 친구들 덕분에 조금은 위안을 받은 것 같아요. 내일은 더 나은 날이 되길 바라며 잠이 들었답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어요. 날이 더워지자 집안 분위기도 덩달아 달아올랐죠. 하지만 그건 온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더위를 피해 에어컨을 켰어요. 아, 시원하다. 잠시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눈을 감았죠. 그때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에어컨을 그렇게 틀면 전기세가 많이 나와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이렇게 더운데.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말을 잘랐어요. 어머니 방에 에어컨을 꺼주세요. 다른 방은 켜둘게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제 방에만 에어컨을 끄라니.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알았어. 겨우 이 한마디를 내뱉었죠. 그날부터 저는 선풍기로 더위를 견뎌야 했어요. 창문을 열어도 바깥 공기가 후끈해서 도움이 되질 않았죠. 밤에는 땀이 흘러 잠을 이루기 힘들었어요. 어느 날 밤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옥상에서 바라본 밤하늘은 참 예뻤어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조금은 위안을 얻었죠.
그 뒤로 저는 종종 옥상에서 밤을 보냈어요. 때론 의자를 가져와 앉아 있기도 하고 담요를 깔고 누워 별을 보기도 했죠. 그곳에서만큼은 제가 이 집의 주인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하루는 아들이 저를 발견했어요. 어머니, 왜 여기서 주무세요? 아들의 눈빛에 걱정이 묻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어요. 방이 답답해서. 여기가 시원해. 그 말을 듣고 아들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방에도 에어컨을 틀어드릴게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그건 잠시뿐이었죠. 다음 날 며느리가 저를 불렀어요. 어머니, 에어컨을 너무 오래 틀지 마세요. 전기세가 걱정돼요. 결국 저는 다시 선풍기 앞으로 돌아갔어요. 매일 밤 땀에 젖은 채로 잠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집에서 정말 가족인가? 이런 의문이 들 때마다 가슴이 아팠죠. 하루는 용기를 내서 아들에게 말했어요. 민성아, 엄마가 전기세 낼 테니 에어컨 좀 틀어도 될까?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어머니, 그건 좀...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여름은 저에게 고통의 계절이 되어 갔어요. 밤마다 옥상에서 별을 보며 생각했죠.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제가 살 곳은 여기밖에 없었으니까요. 며느리의 눈치, 아들의 무관심. 이 모든 것들이 저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꾹 참았어요.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그렇게 믿으며 하루하루를 버텼답니다. 태풍이 다가온다는 뉴스를 보고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어머니, 장 좀 보러 갈까요? 아들이 말했을 때 저는 조금 놀랐죠. 요즘 들어 아들이 저를 신경 쓰는 일이 드물었거든요. 그래, 가자꾸나. 저는 마음속으로 작은 기대를 품었어요. 마트에 도착해서 카트를 끌며 이것저것 골랐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장을 보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민성아, 이거 어떠니? 좋아요, 어머니. 며느리도 평소보다 밝은 표정으로 제 의견을 물어보곤 했죠. 장을 다 보고 계산을 마쳤을 때였어요. 아들이 갑자기 친구를 만났다며 저를 불렀어요. 어머니, 먼저 들어가 계세요. 우리는 금방 갈게요. 순간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조심히 들어와. 이 말을 하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향했어요. 걸어가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 나만 혼자 가라고 하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집 앞에 도착해서 계단을 올라갔어요. 집 앞에 서서 손잡이를 잡았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제서야 깨달았죠. 아들이 열쇠를 가져갔다는 걸요. 당황한 마음에 얼른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민성아?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더라고요. 며느리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지만 전원이 꺼져 있었어요. 그 순간 창밖으로 천둥 소리가 들렸어요. 태풍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할 수 없이 복도에 놓인 의자에 앉아 기다리기로 했어요. 곧 올 거라 생각하며 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바람은 더 거세지고 비도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옆집 문이 열리더니 김씨 아주머니가 나오셨어요. 아이고, 미화 씨. 왜 여기 계세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저는 괜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열쇠를 깜빡했네요. 괜찮아요. 우리 아들이 곧 올 거예요.
김 씨 아주머니는 저를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죠. 괜찮아요. 금방 올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시간이 흘러갔어요. 1시간, 2시간. 바람은 점점 더 거세졌고 비는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복도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제 가슴을 때리는 것만 같았어요. 추위에 떨면서도 계속 기다렸어요. 휴대폰으로 계속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왜 이럴까?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주변 이웃들이 한 번씩 나와 저를 걱정해 주셨어요. 어떤 분은 담요도 가져다 주셨죠. 하지만 저는 계속 괜찮다고만 했어요. 사실 괜찮지 않았지만 그렇게라도 말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2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비틀거리며 나왔어요. 술에 취해 있는 게 분명했죠. 저를 보자 둘 다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아들이 물었어요. 목소리에 걱정보다는 당혹감이 묻어 있더라고요. 열쇠가 없어서 들어가지 못했어. 저는 힘없이 대답했어요. 그제서야 며느리가 민망해하며 말했죠. 아, 맞다. 죄송해요. 아들이 서둘러 문을 열었어요. 저는 말없이 그들을 따라 집으로 들어갔죠. 젖은 옷을 갈아입으려 방으로 향하는데 아들이 말을 걸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실수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말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죠.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그제서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밖에서는 태풍이 계속 몰아치고 있었어요.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제 마음을 때리는 것만 같았죠. 한동안 그렇게 울다가 문득 정신이 들었어요. 이래선 안 돼. 저는 천천히 일어나 거울 앞에 섰어요. 눈물로 범벅된 얼굴을 물로 씻어냈죠. 그리고 다짐했어요. 더는 이렇게 살지 않겠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오늘 나는 2시간 동안 집 밖에서 기다렸다. 비를 맞으며 추위에 떨며 내 아들, 내 며느리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잊었다. 이제 나는 결심했다. 더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아팠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런 생각들로 밤을 지새웠어요. 다음 날 아침, 태풍은 지나가고 맑은 하늘이 보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태풍은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죠. 아들과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먹고 출근했어요. 어젯밤 일은 마치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그날 오후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수가 나 좀 만나자. 친구는 제 목소리만 듣고도 뭔가 있다는 걸 알아챘나 봐요. 그래. 어디서 만날까? 카페에서 만난 친구에게 저는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지난 몇 년간 있었던 일들, 그리고 어젯밤 있었던 일까지. 친구는 제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미화야, 넌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동안 참았니? 친구의 말에 저는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이건 연민의 눈물이 아니라 결심의 눈물이었죠. 영수가 나 결심했어. 이제 나 혼자 살래.
제 말에 친구는 깜짝 놀란 듯 했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래, 너가 행복해야지. 집 구할 돈 없지? 내가 도와줄게.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준비를 시작했어요. 작은 원룸을 알아보기도 했죠. 아들과 며느리 몰래 이 모든 걸 준비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제 인생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생각에 힘이 났어요. 며칠 후 저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민성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아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모든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가 이제 따로 살려고 해. 아들의 눈이 커졌어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말했어요. 지난번 태풍 왔을 때 엄마가 2시간 동안 밖에서 기다렸어. 그때 엄마는 결심했어.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며느리도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죠. 어머니, 그때는 정말 죄송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아들이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민성아. 이건 그 일 때문만은 아니야. 엄마가 여기 살면서 느낀 모든 것들 때문이야. 그리고 저는 지난 몇 년간 제가 느꼈던 모든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소외감, 외로움, 서운함. 말을 하면서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꾹 참았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할게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죠. 고마워. 하지만 이제 엄마도 엄마의 삶을 살고 싶어.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말을 잃은 듯 했어요. 이미 작은 원룸도 알아봤어. 다음 주에 이사 갈 거야. 제가 말을 마치자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아들은 뭔가 말하려다 그만두기를 반복했고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있었죠. 미안해요, 어머니. 결국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 이게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결정일 거야. 그날 밤 짐을 정리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집에서 보낸 시간들, 좋았던 순간들, 힘들었던 순간들,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일주일 후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혼자 하고 싶다고 했죠. 새로운 시작을 혼자 힘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이삿짐을 정리하면서 문득 친구 영숙이 생각났어요. 영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영숙아, 나 이사 끝났어. 내일 한번 놀러 올래? 영숙이는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 미화야. 내일 아침 일찍 갈게. 청소도 도와줄 테니까. 다음 날 아침 영숙이가 왔어요. 반가운 마음에 얼싸안았죠. 어머, 미화야. 여기 참 아늑하구나. 영숙이의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우리는 함께 청소를 시작했어요. 영숙이가 바닥을 닦는 동안 저는 창문을 닦았죠.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집안일을 하니 즐거웠어요. 미화야, 너 요즘 표정이 밝아 보인다. 영숙이가 말했어요. 그래,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나 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청소를 하면서 우리는 옛날 얘기를 나눴어요. 학창 시절의 추억, 결혼 초기의 이야기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죠. 미화야, 너 여기서 뭐하고 지낼 거야?
영숙이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죠. 글쎄, 바로 일하려고 하는데. 영숙이가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어요. 그럼 우리 같이 일할래? 나 요즘 식당에서 시간제로 일하거든. 너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눈이 커졌어요. 정말? 그거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식당에 전화를 걸어 문의해 봤어요. 다행히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미화야, 우리 내일 같이 가보자. 면접 보고. 영숙이의 제안에 저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청소를 마치고 나니 집이 훨씬 깨끗해졌어요. 새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내 인생의 새 장을 열게 되는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영숙이와 헤어지고 난 후 저는 베란다에 나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새로운 동네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죠. 이제 이곳이 제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는 거예요. 작은 공원이 보였어요. 나중에 저기서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저녁을 준비하면서 내일 있을 면접에 대해 생각했어요. 조금 긴장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죠. 이제 나도 무언가를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오랜만에 요리를 하니 즐거웠어요. 냉장고에 있던 재료로 간단한 된장찌개를 끓였죠. 식사를 마치고 일기를 썼어요. 오늘 새 집에서의 첫날을 보냈다. 영숙이가 와서 함께 청소도 하고 이야기도 나눴다. 내일은 식당 면접을 보러 간다. 긴장되지만 기대된다. 이제 정말 나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차려입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눈빛에 생기가 돌고 표정도 밝아진 것 같았어요. 오늘 면접 꼭 잘 봐야지 하고 다짐했죠. 영숙이와 만나 함께 식당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영숙이가 격려의 말을 해줬어요. 미화야, 넌 할 수 있어. 요리 솜씨도 좋잖아. 그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식당에 도착해서 주방장님을 만났어요. 처음엔 긴장돼서 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주방장님의 따뜻한 미소에 조금씩 마음이 놓였죠. 경험은 없지만 열심히 배우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다행히 면접 결과는 좋았어요. 주방장님께서 말했어요. 열정이 느껴집니다. 함께 일해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식당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릇 닦기, 채소 다듬기 같은 간단한 일부터 시작했죠.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해서 다리도 아프고 손도 거칠어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행복했어요. 제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거든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주방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미화 씨, 솜씨가 좋네요. 이제 간단한 요리도 해보시겠어요? 그 말에 저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처음으로 제가 만든 음식이 손님 테이블에 나갔을 때의 그 떨림이란. 요리를 배우면서 저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어갔어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죠. 이렇게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렸어요.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요리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도 익혔죠. 동료들과 웃으며 일하다 보니 하루하루가 즐거웠어요. 이제는 제 삶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살아가고 있어요.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덕분에 더 강해질 수 있었죠.
여러분도 언제나 자신의 가치를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니까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니까요. 나이가 들었다고, 경험이 없다고 주저하지 마세요. 언제든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아름답게 피어나길 바랍니다.